일단 뭐 저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 철학 아마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있는 뭐 정보 철학은 말을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정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이런 키워드를 쓴 거고, 뭐 정보 철학은 뭐 프로리디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몇몇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의 방식은 구성주의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세현 선생님이 주신 주제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니 이제 뭐 기본적으로 예술, 기술, 사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 서양이 동양을 만나다라는 뭐 그런 이슈가 사실 이 동동마당이라는 기획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해서 이것도 좀 다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예술하고 과학은 다뤄야 되고, 그 사람하고도 상관이 있잖아요. 그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사회와 상관이 없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문제랑 있고, 또 하나 이제 더 해놓으신 게 감정하고 시간을 또 키워드로 올려놓으셨어요. 동동마당 이게 취지문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감정 얘기하고 시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걸 다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냥 제가 얘기하는 논의 안에서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씩은 관련돼서 뭔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먼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는 이제 포커스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인공지능이 예술을 이해할 수 있을까? 또는 창작할 수 있을까? 뭐 지금 챗GPT 가지고 그림도 많이 그리고 글씨도 뭐 문학 작품도 만들어내고 하지만 사실 뭐 그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는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진짜인가?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아닌가?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구성주의 정보 철학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공학을 하는 사람이라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한다고 하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인공지능이고 하다 보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 왜 만드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이런 거예요. 사실 인공지능 나오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 이게 인공지능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가끔 놀랍도록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놀라게 하죠. 그러면 어떤 거를 포커스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이 밀려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고 나면 진짜 사람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이런 문제를 연결해서 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그림을 가지고 좀 하려고. 이거 이제 뭐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거 이제 그 김정희 계산무진이고 호크니 그림이고. 저는 이제 연초에 이게 그림 같아요, 사진 같으세요? 폰타나인데 저분의 특징은 사진을 그림처럼 찍어내는 분이세요. 뭐 약간의 터치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되게 새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 보고 딱 떠올린 게 호크니 그림이죠, 누구라도. 그래서 전시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너무 유명한 셈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다 좋아하고, 그리고 뭐 동양화 이런 거 정세현 선생님이 설명도 많이 해주셨고, 뭐 다른 그림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이걸 챗GPT가 이해를 할까?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셈이라는 이 병기가 유명한지는 우리 대충 다 알거든요. 예술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그리고 이게 전시회 변기가 걸려 있으면 얼마나 시각적으로 충격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는 챗GPT고 하나는 유빙을 썼어요. 요즘은 이제 바드를 쓰는 것도 괜찮은데 챗GPT가 말이 많아. 일단 뭐. 그래서 뭐 쭉 길게 읽어봐야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동양화가 문제인 거야. 이게 빙은 그냥 들을만 해요. 왜냐면 그냥 다 우리가 아는 소소한 얘기를 해요. 뭐 대표적이고. 근데 이게 계산무진의 이 계산이 호라거나 이런 건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앞거는 여기야.
거의 세종대왕 몇 프로 사건 수준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참신했어요. 컴퓨테이셔널 드로잉이라는 놀라운, 이해했다? 모르겠어요. 이걸 홀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해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이제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도 상식 수준을 넘지를 못해요. 그냥 뭐 검색하면 나오는 정도? 이게 그럼 과연 채찍이 이걸 진짜 뭐 예술적인 취향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보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닉네임처럼 달고 다니는 이제 정보철학. 정보철학이라는 이름을 왜 달았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프로리디라는 정보철학이라는 처음 용어를 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자연철학 다음에 과학철학 그 다음에 인공지능철학 그 다음에 정보철학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딱히 뭐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제가 인공지능을 하기도 했고 뭐 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뭐 여기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구성주의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급진적 구성주의라고 부르는 그 구성주의 중에 한 유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대표자가 대부분 마투라나 바레라 이런 사람이고 바레라는 이제 오토포이시스 자기 생산 체계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거를 사회학에다가 사용을 해서 뭐 나름 유명한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이런 거라고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누군가가 관찰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람도 그 순간에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확장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딱 확정이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로 사람이든 사회든 설명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유는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것보다 효과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생산체계는 시스템 이론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시스템 이론이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자기생산체계를 4세대 체계 이론이라고 해요. 보통 우린 체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뭐 한 덩어리가 돼서 한 목적을 따라간다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은 별로 하등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경계가 만들고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4세대 이 얘기는 사실은 바레라에 의하여 된 건데 경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경계. 사실은 이게 생물학적 아이디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구별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경계를 유지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무엇의 존재도 자기생산 체계다 얘기할 수 있다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은 저희가 이제 자연을 파악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실제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 만드는 거는 계산 모델로 만든다. 이제 컴퓨테이셔널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 얘기하면 셔넌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 사실 이 논문은 이제 뭐 통신의 수학적 이론이라는 거고 의미를 전혀 다루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뭐 보통은 다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안 다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고요. 그리고 어떻게 부호화되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쓰이고 있는 저희 모든 통신은 다 이 이론에서 우리 쓰는 휴대폰, 인공위성 다 이걸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정보의 정의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정보를 저희 정보통신법에는 매체를 의미합니다. 뭐 CD라 이런 걸 의미하는데 뭐 좀 유명한 것도 있죠. 뭐 차이를 만드는 차이 이렇게 정의를 한 베이터슨도 있고. 근데 셔넌은 뭐 그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건들의 체계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루만은 그 사건을 겪는 개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이제 뭐 정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셔넌이 정의한 건 그게 아니라 사건의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 전체를 얘기해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뭐 저희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비가 오냐 안 하냐 이게 이제 확률이 높으냐 낮냐 가지고 이제 정보가 많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당 사건 한 개가 아니라 그 비 오고 안 오고 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제 일단 수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 평균이에요. 평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의 뭐 이렇게 식이 복잡해도 사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뭐 그 일과 사건이 곱해가지고 평균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정보,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주식이 올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걸 정보 엔트로피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게 물리학의 엔트로피랑 정의가 같아요. 그러면 왜 이게 그러니까 같아졌냐? 사실은 같아진 이유는 옆에서 뭐 위너나 이런 사람이 좀 거들어줬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러면 물리학의 엔트로피가 뭐냐? 뭐 보통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상태로는 뭐 무질서도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물리학은 통틀어서 얘기하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자는 거예요. 입자들로 수준으로부터. 그래서 역학인 거죠, 기본적으로. 실제 그렇게 다루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유명한 그림인데 뭐 인포메이션 소스에서 부호화를 하는 거죠. 인코딩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소리를 디지털로 만들어서 돌리고 그러면 이제 통신 선로를 해서 따라 나가고 노이즈가 생기고 우리가 그거를 받은 거를 다시 목소리로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는. 근데 보통은 저희가 문자, 소리 이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인코딩하고 이제 인코딩, 디코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목적은 AT&T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냐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그 원래 논문이었는데 그 책을 해제를 또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정보 이론 얘기하면서 인문학이나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얘기의 그 파급 효과를 미리 고려해서 이제 그 해설 같은 게 좀 붙어 있는데 결국은 이 코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대상인 거죠. 그래서 관심 사건을 정보로 표현한 체계적인 모델일 수밖에 없어요. 사건 전체를 다 다루니까. 아니 사건을 기술하려면 사건의 관찰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해져야만 가능한 거죠. 단순히 어떻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려면 우리가 현상을 이제 보면 이걸로부터 토큰들이잖아요. 현상들로부터 타입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모델이라고 부르죠. 물리학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뭐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코드가 없는데 코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현상의 패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끌고 이제 언어까지 가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델을 구성하는 관찰자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결국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양이 아니라 의미가 생겨나요. 여기는 사실은 공학의 영역이 아니라 인문사회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무슨 기호학이 이제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물학에 관련된 이 많은 것들, 언어학, 물리법칙, 뭐 이게 다 코드를 읽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현상에 대한. 근데 예술은 좀 달라요. 코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은 우리가 잘 보고 저게 코드화를 한다는 건 그 theorizing을 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만들 때는 그걸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술은 좀 달라요. 예술은 보통 이제 저희 쪽에 얘기해도 얘는 코드를 창출하는 거예요. 없는 코드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작품마다 코드가 달라. 그러니까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거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술이 창의성이 필요하고 그 예술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하고 넓혀준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건 인공지능 용어인데 심볼 그라운딩이라는 말은 근데 사실은 뭐 꼭 인공지능 아니어도 어떤 그 표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뭐 이게 영화나 뭐
처음에는 이제 언어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됐지만 지금은 무슨 영상, 영화 뭐 온데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 저 기호를 보고 저 사람이랑 나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이제 뭐 심볼 그라운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만드는 초창기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만 열심히 연구하는 인공지능, 요즘 사실 이런 연구는 별로 안 합니다. 심볼릭 AI 쪽에서 하던 연구라서. 그래서 근데 하여간 저는 요 부분이 과학이나 공학이나 인문사회에 굉장히 접점이 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소시하고 퍼스 붙여서 막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오늘 논의의 대상이 되는 예술이라는 포인트에만 맞추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보, 물론 구성된 정보죠. 이 구성된 정보에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뭐 다른 논문이나 책에서 이제 쓴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예술에 관련된 걸 할 때는 상상적이다, 의식적이다, 뭐 체화적이다, 사회적이다, 감정적이다, 이런 몇 가지 포인트만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는 다 상상된 거라는 거죠. 다 개념적인 거고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있는 거를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발명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모든 정보는. 그래서 그건 탐색이나 상상이나 이걸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인지응용도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있지 않은 걸 믿을 수 있게 되는 거,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도 상상이죠. 그전에는 자연과 사람을 떼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훔볼트라는 그 그 유명한 박물학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전기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자연의 발명이에요. 훔볼트가 온데 다니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다른 자연이라는 거가 있어라고 그걸 수집해다가 박물관에 딱 갖다 놓은 순간부터 자연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좀 과하게 얘기하면 신인이 이데아 이거 뭐 다 여기 다 얘기하는 거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공도 이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득도하긴 글른 인간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득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구조도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물을 보고 뭐 속성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뭐다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되냐? 간단하다는 거죠. 대칭이라든가 뭐 계층이라든가 이걸로 그냥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가 효과적이어서 우리가 진짜 뭘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음에 행동을 정의할 때 도움이 되면 계속 써먹는 거고 아니면 버려야 되겠죠. 뭐 그런 의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류 체계 이거 전부 다 발명한 거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거를 좀 대려고 뭐 예를 들어서 칸트, 뭐 당연히 그 구상력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직관에도 관련이 돼 있고 뭐 그 뒤쪽에도 관련이 돼 있어서 엄청 중요하고 호프스테트 같은 유비추론도 이거 사실 다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레이코프도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보라고 부르는 것들은 실제 사실이랑 무관하게 우리가 다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보는 다 의식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의식도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의식이 있는 것 같다라고 내가 의식해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의식은 없어요. 진짜 무의식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의식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의식도 개념이라는 거죠, 사실. 사실이 아니다 기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예술 얘기하려면 감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외부로 느끼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외부 감각들, 오감. 그 외에 수많은 감각들 이렇게 많아. 우리 센서들이 밖에 이렇게 눈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센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부는 몇 미리 단위로 센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감각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냥 감각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내장 감각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즘 이제 체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정보가 몸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대상을 지각하고 뭐 정보 처리하고 뭐 살고 이게 사실 다 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몸이 사실은 우리가 몸은 물질은 에너지라 이게 개방 구조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흘러야 되죠. 근데 인지 구조는 폐쇄 구조예요. 이 폐쇄 구조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저게 뭔지 알려면 나가 뭘 좀 알아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걸 판단하려면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실마리가 있어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뭐 대칭성과 논리적인 관계에 의하여 좀 더 제대로 잘 파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제대로 파악이라는 것은 내가 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공학에서 얘기하는 뭐 말씀들은 대부분 다 그냥 매우 물질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사실은 유물론은 아니에요. 물질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주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현상은 물리적 토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그 위에 무슨 뭐 생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층이 있겠지만 사실 이게 다 기본적으로 물질로 되어 있으니 다 의미 없어 이런 의미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무엇도 물질적인 토대에 없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단계와 단계들은 창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다 환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레고 블록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뭐가 되고 뭐가 되잖아요. 우리 따지고 보면 철분과가 이거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러고 다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얽혀져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당연히 이제 비환원론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심신이론일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또 표상주의자예요. 표상주의자라는 건 요즘 나오는 신유물론하고는 어떻게 좀 다를 수가, 특히 뭐 사변적 실제론이라고 열심히 욕하고 다니는 메이야수 같은 경우에는 칸트를 비롯해서 우린 다 상관주의자인 거죠. 상관주의자가 간단하게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외부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갖고 나한테 표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가 뭐 인지하든 안 하든 존재하는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고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에요. 요즘 나오는 진유물론 이런 분들은. 근데 있을 수 있죠. 근데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걸 더 파고 가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사실은 이제 메이야수가 바디우의 제자인데 그러면 너희가 얘기하는 그러면 사람이 인지 못한 실제가 뭐냐? 수학이와 과학이라고 합니다. 뭐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제 태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회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루만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제 사회체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바레라가 가지고 있는 오토포이시스를 사회학의 정의를 해서 완전히 다른 이론으로 만들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사회를 이루는 거는 뭘까요? 보통은 사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뭔데?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소통의 이론가가 됐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만의 얘기는 이거야. 우리가 사람이 사회 이론이라고 하면 우리는 회사의 직원이기도 하고 가족의 이론이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한 개체를 무슨 재주로 네가 분석할 거냐. 여태까지 나왔던 수많은 사회학 왜 실패한 줄 알아? 그렇게 복잡한 걸 복잡하게 다루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잘 못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설명을 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고 다른 거 틀리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꽤 잘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체계의 정의에 속하는 체계는 사회만 그런 건 아니고 생물도 이런 체계예요. 사실 이 아이디어가 생물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도 사실은 심리적 체계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회 체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통들이 구성 요소가 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의식은 끊임없는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제 불교 얘기하고 또 복잡해지는 얘기가 많은데 하여간 여기서 멈추고 물질도 마찬가지죠. 경계를 이루잖아요. 그 경계가 흩어지면 그냥 이제 물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이 뭐냐, 구성 요소들이 모여 있다. 이거 가지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 핵심은 뭐냐면 환경과의 차이로부터 체계를 만들어내는 걸로 기본으로 해서 체계를 어떻게 유지하냐, 요소는 무엇이다,
얘네들이 소통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형식은 무엇이고 구조는 무엇이고 기능은 무엇이고 진화는 어떻게 사회가 그러니까 그 체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앞뒤 잘 맞게 상당히 정확적으로 좋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저는 이 포인트가 가장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이론의 이 완결성은 뭘로 보장을 하나? 맞다라고. 결국은 빈틈이 있거든요. 그 빈틈이라는 건 뭐냐면 모순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역설이잖아요. 모든 이론이 갖고 있는. 그걸 명확하게 이제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괴델이어서 이제는 저희가 명제로 만들어진 진술로 어떤 체계가 완벽하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러시를 하질 않아.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아, 우리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되게 그 원효의 판비량론의 얘기가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사실은. 괴델 같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수학 기초론 했던 사람들은 대상을 제대로 기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논리 체계를 가져갈 것인가 이를 얘기를 한 건데 뭐 여기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량이 바로 그 아까 앞에 했던 그 비량인데 이제 원효가 쓴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뭐 인명론이라고 이제 그 불교 논리학이라고 부르는 뭐 고인명, 뭐 신인명 이런 것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주로 그 유가 비량을 왜 중간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뭐 그냥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불교에서 이 논리학을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봐 아무것도 안 맞잖아. 그러니까 말로 해서 될 게 없어. 이걸 보여주려고 좀 했다고 이해를 해요. 뭐 다른 분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 뒤에 한 번 더 나올 텐데 화정론에서는 반대로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해봐야 결국은 이런 논리적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어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 뒤에 이제 신문화정론에 가면 반대로 써먹어요. 봐, 그러니까 너희 둘이 싸울 필요가 없어. 그 이제 신문화정이 뒤에 나오겠지만 불교의 중요한 디베이트 거리 한 10가지를 정리를 해서 둘이 싸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뭐 이제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뭐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없다 갖고 엄청 싸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원효가 가서 이거는 이래서 맞는데 사실은 이래서 꼭 맞는 건 아니야. 이거는 이래서 이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끝에 가서 잘 지내자 이렇게 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우화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 심각한 불교의 진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작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세포는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저희 체계의 이론이 맞아요. 왜냐하면 세포보고 아이디어를 만들었잖아요. 다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세포 안에도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는데 사실 다른 개체거든요. 진화적으로. 저희 기관들은 다 세포들이 모였잖아요. 다 안 흩어지고 잘 뭉쳐 살잖아요. 체계를 이루고. 이게 모이면 이제 기관이 되는 거죠. 기관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심장, 시신경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고 심지어는 뇌도 모듈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게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신경망 이렇게 뭐 앞에 뉴런 있고 연결해서 중간에 웨이트 바꾼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고 있지만 알파고만 해도 서로 기능이 다른 딥러닝 덩어리가 한 서너 개 붙어 있어요. 기능이 달라. 그러니까 똑같이 다 그러니까 입력 집어넣고 이렇게 학습만 시킨 게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결국은 뇌에서 뭐 사람이 자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뭐 분산된 자아다. 뭐 이런 얘기들의 근거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 외로 그 구조들이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책 이름입니다. 숲은 생각한다도 책 이름입니다. 그 뒤에 다 있어요. 이제 옆에서 잘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니 꼭 우리가 내 스스로를 느끼고 해야만 시스템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이제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복잡한 이 편은 일단 진리시라고 갖고 왔어요. 저희가 뭐야? 이렇게. 근데 사실은 루만이 얘기한 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체계는 자기 생산 체계하고 타자 생산 체계가 있다고 두 개가 돼 있잖아요. 여기가 핵심이잖아요.
쭉 가다 보면 이제 인공지능 이후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보면 사회적 체계, 심리적 체계들이 다 그런 자기생산 체계이고 그게 요소는 뭐고 매체는 뭐고 코드는 뭐고 프로그램 뭐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움직이는지를 쫙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뭐 좀 복잡한 것도 있고 뭐 여기 관련돼서 책들이 다 몇 권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부지런한 사람인 거죠.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 여기 사실은 예술 생산 요거에 관련된 사회예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근데 이런 나름대로의 풍부한 그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뭐 맨 마지막인데 이제 정보의 특성 중에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감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논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엄청 유명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감정에 대한 이론 굉장히 많이 있고 뭐 감정 연구하시는 뭐 여러분 많이 있는데 뭐 다마지오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마지오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이 없으면 결정을 못 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이성적이어야지. 근데 고정된 이성도 없고 고정된 감정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감정도 사실 구성이 되거든요. 구성이 돼요.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슨 의사결정을 하려면 논리는 가지를 이루고요. 감정은 그 열매들인 거죠.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감정은 인지과학에서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냥 총체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니 왜 똑같은 걸 놓고 어떤 분은 불교가 엄청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기독교가 나한테는 전부 맞다고 뭐 틀리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서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가 어떻게 지내왔고 뭘 알고 있고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그걸로부터 이제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누스바움도 감정 연구로 유명한 사람인데 일단 감정은 가치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직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직관이 좋은데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 직관만 믿을 수도 없어. 무슨 벼락성에 의한 그런 직관하고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그 직관도 바뀌어요. 그래서 직관이 맞을 것처럼 한 것도 많았지만 틀릴 때도 많으시잖아요. 직관이 빠른 처리에 되게 중요해요. 뭐 그거에 관련된 인지과학 관련된 얘기는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거울 요론 뭐 이런 감정 얘기하면 꼭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키워드만 보셔도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그냥 감정이 이 정도만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감각과 관련해서 칸트나 뭐 이것도 다 사실은 상관이 있는데 그리고 감정은 굉장히 구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초적으로 타고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이 되고 바뀌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요즘 이제 공감은 요즘 가공감 정운이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아시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이유는 이로운 사기 때문에 이로운 사기의 그 남자 주인공이 가공감. 근데 사실은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감정적으로 명화나 그걸 보고 이렇게 정신이 이럴 정도의 정신 충격을 받는 것도 사실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유명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주 극도화된 상황이죠. 그래서 공감이 다 좋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화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감정은 굉장히 편협하게 만들고 부족적으로 만듭니다. 적과 나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감에는 이면이 있는데 차별과 배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감정도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 맞고 좋다라고 의미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세상 모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세상 모델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잖아요. 그때 총체적인 느낌을 탁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말려서 잘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구나 이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하지만 그 순간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총체적으로 딱 판단될 때 느낌으로 온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민스키 마지막 저작이 이모션 머신이에요. 감정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려고 타당성 있게 마지막 책이었고 뭐 이렇게 쭈르륵 그런 얘기 나와요. 보상부라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나
있던 것들은 대부분 사실은 그러니까 정보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독립적으로 뭔가 살고 생존을 하려면 이 행위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델인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고 저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배웠다는 뜻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타고난 것도 있어요. 원숭이를 아무리 언어 학습을 시켜도 사람처럼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언어가 학습된다는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타고난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거고 그래서 결국 구성주의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정보는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결심해야 할 때 결심을 하게 만든 거야. 그게 맞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를 해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뭐 뭔가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 이런 한계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아까 전체 말씀드린 게 뭐예요? 사람들은 왜 그걸 믿냐의 핵심은 이제 이 말로 할 수 있겠죠. 정보행위자 이제 더 늘어났어요. 기계, 조직, 사회 전부 다가 들어가고 욕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델에 대한 믿음을 기반하여 어떤 행위를 할지에 대해 결심이 어떻게 일어나나가 결국은 정보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상당히 인식론적인 게 되는 거죠. 이 존재론과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 물리적으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그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로 동기는 뭐냐? 세계의 장단기 모절 목표다. 의식은 세계에 대한 모델링이다. 자아식은 뭐냐? 자신에 대한 모델링이다. 뭐 자아는 뭐냐? 이거다. 자유의지는 내가 포함된 의사결정 모델링을 하니 내가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에 대한 얘기 이제 챗GPT 할 때 나올 건데 언어는 사실은 모델을 만드는 장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구성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서 감정은 뭐 내부 감정의 평가 기능을 하는 거고 생명이 뭐냐? 욕구 문제를 계속 처리해가는 이제 정보 기계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우리가 자연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였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책의 90%의 내용은 다 기호적 인공지능이에요. 딥러닝 얘기는 판 바뀌기 전까지는 몇 줄밖에 안 나왔어요. 다 기호적 인공지능이었어요. 요즘 알고리즘도 좀 쓰긴.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봐. 그러면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 이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요즘 이게 이제 잘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나온 지는 꽤 됐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많아지고 속도가 빨라져서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게 층이 많아도 학습시킬 수 있는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효과적이냐?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게 아까 이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 유전자 알고리즘은 이제 진화를 과정을 정리를 이렇게 해서 지능을 생성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건 세대를 건너가는 거죠. 인공지능은 일생 동안 만들어지는 거죠. 기호적 인공지능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는 기호로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을 배운다, 뭐 언어를 배운다 이런 것들이 다 기호적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냐면 기호적 인공지능 규칙을 얘가 알게 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공생명은 뉴런을 인공생명을 잘 학습시키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진화시키면 돼.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 일면들만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이게 좀 어울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연구를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여태까지. 별로 성과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마치 인공지능망이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기호적 인공지능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구성적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해왔던 뭐 연구들, 그 다음에 앞으로 하려는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옛날에 했던 건데, 뭐 4단 측정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게 있었다. 뭐 요즘은 칸트 머신 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유비 추론도 컴퓨테이셔널 모델이 있어서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가도교학회에 가서 얘기했을 때는 기에 대한 사색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느낌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 계셔서 이거 가지고도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유식론도 사실은 중요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 불교는 유식을 통해서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자유를 구가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어떻게 하면 기계에다가 욕망을 집어넣어서 막 원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게 할 거냐 이게 목표예요 사실은.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거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화쟁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어쨌거나 간에 잘 융화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그때 만들었던 4단 7정론 이걸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걸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죠. 이게 이제 룰로 만드는 거예요. 유학도 자기 용어들이 있어서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퇴계 심리학이니 뭐 이런 책들이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같이 많이 해주신 책들이 있어서 그걸 바꿔야만 현대적으로 해석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뭐 4단 이런 것들을 재해석을 해서 좀 이렇게 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칸트 머신은 칸트한테 감히 머신이라니 이런 얘기를 뭐 슬퍼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신은 제가 붙인 말이 아니에요. 검색해 보시면 칸트 머신 논문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왜 찬사냐? 칸트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그 순수이성 비판 관련된 이론들이 굉장히 정교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할 정도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사죠. 제가 보기엔 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거 만든 사람은 지금 현재 구글 엔지니어인데 블랙앤화이트라는 유명한 게임 회사를 운영하다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에반스라는 사람인데 그 나이가 아마 지금 아마 쉰인가 좀 됐을 거예요. 철학 공부를 하러 갔잖아. 칸트 공부를 했잖아.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 박사 논문이. 그래서 앞쪽에 딥러닝을 붙이고 뒤에서 한 거죠. 그럼 이거 뭘 한 거냐? 지금 우리 사실은 그 챗GPT한테 뭘 못합니까?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법칙을 못 만들어낸다니까. 단어의 확률일 뿐이에요. 그러면 칸트의 수승비판 뭐 여기 전문가 계시니까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인덕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에 관련된 기본적인 12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그거 가지고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 인덕션인 거죠. 할 수 있다는 걸 이 프로그램 갖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어퍼셉션이 이제 통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부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뭐 두꺼운 건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판단력 비판하고 그쪽은 안 했고 앞쪽만 했는데 뭐 그렇듯해요. 그래서 딥러닝이랑 이쪽에 굳이 얘기하면 뭐 혈량 쪽에 이거 붙이고 비량 쪽에 이거 붙이고 이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다 논리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해볼 만하다. 그래서 두 개 붙이면 설명도 하고 근데 이제 좀 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아까 유비추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불교 논리학의 에서도 이제 유비추론이 나오는데 이건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놨어요. 유비추론 이론 중에는 혼성 이론이 꽤 유명하거든요. 책도 있고 이거는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해볼 수 있어요. 프로그램도 돌려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가능하다. 그렇게 다 이상한 게 아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문학과 인공지능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희가 기획하는 책이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을 보면 칸트 머신, 코딩, 논리 교육, 종교, 역사 시뮬레이션, 사회, 율곡 머신. 최근에 부탁드려서 오늘 오셨지만 오영진 선생님 시를 계산하시겠다고 그래서 멋지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시가 계산이 돼?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걸 두려운 일일 수도 있고 싫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챗GPT 얘기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트랜스폼 얘기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는 워드 임베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어를 벡터화 시켰다는 거예요. 의미를 다루기 위해서. 그게 가능하고 난 다음부터 어텐션이든 트랜스포메이션이든 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도 금방 받아서 돌려보실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이건 이제 복잡하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챗GPT가 이 단어 나온 다음에 뭐 확률적 맹무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 다음에 그 다음 단어를 찾는 게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의미장이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그냥 무작정 찾는 게 아니야. 이거 이제 가장 흔히 많이 얘기하는 건데 킹하고 퀸하고 맨하고 우먼이 뭔가 느끼져진 게 있잖아요. 같은 크기와 같은 위상을 갖고 있어요. 워드 임베딩을 하면, 워드 투백을 하면. 이게 기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확률이라는 게 그냥 단어의 빈도수 갖고 한 게 아니고 의미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그렇다고 있다고 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의미를 반영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플러그인 같은 거를 써요. 왜냐하면 얘는 질문하면 답밖에 안 해주잖아요.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못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잘하는 걸 같이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뭘로 쓰냐면 챗GPT가 인터페이스인 거야. 얘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계산 못 하거든요. 이제 이거 예가 있는데, 이게 물어봤어요. 이거 바다한테 물어봤구나.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 죽는가? 그랬더니 얘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나는 어느 모델이야. 실제로 이렇게 나왔어. 이게 진실이지. 이 간단한 걸 못해요. 얘한테 무슨 뭘 바라세요 도대체. 바라지 마세요. 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잘하잖아. 잘 써먹잖아. 그래서 지식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편집된 기억이에요. 전부 다.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리가 물리예요. 이거 동양에서는 쓰는 말이잖아요. 사물의 이치가 글의 이치랑 같은 거야. 왜? 그렇게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이게 허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인간으로서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그 언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델 생성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시벅이라는 동물기호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고, 촘스키는 요즘 사실은 학습 기반의 언어학이 요즘 워낙 세서 원래 촘스키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타고난다는 거거든요. 유전자가 있다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습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언어 촘스키 이론의 요즘은 스트롱 미니멀리스트라는 프로그램 가장 최근에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세요. 놀랍도록. 계속 그 챗GPT 욕하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정보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 그 무슨 얘기냐면 그 구조가 대상과 그것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오퍼레이션을 처리 가능한 뉴런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밖으로 표출됐을 때 언어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때문에 이 비록 챗GPT가 가지고 안에 집어넣은 그 문장들이 결코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 인간의 사고의 형태 자체가 이 언어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써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집단 지성은 바로 챗GPT. 다 넣어놨잖아. 그리고 편향 문제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 텍스트를 다 모아가지고 가장 확률이 높은 걸 찍었는데 어느 누구보다 편향이 없지. 우리는 편향 덩어리에 거기에 비하면 표절 문제도 없습니다. 왜 없냐? 단어 레벨로 쪼개놨는데 이 책이 이게 어디서 나온지 누가 알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챗GPT랑 보다 뭐가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에서 언어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수많은 것들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언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래도 개념을 형성하지 않아요. 스스로 개념을 형성하지 않아. 그리고 성찰이 없어. 그러니까 설명 기능이 안 되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스스로의 과정을 반성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일수록 요즘은 인과추론 연구를 많이 해요. 예전에는 설명 AI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설명이라는 말보다 인과추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설명이 다 인과 설명은 아니지만 그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인과추론이라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좀 있으면 접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논리적인 지식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프로그램보다 사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는 앞으로 안 짜도 되잖아. 이제 컴퓨팅 사고 이런 수업 안 해도 돼요. 내가 왜? 다 짜주는데. 회사에서도 반은 다 얘들이 짜요. 근데 설계를 다 해주죠. 간단한 걸 짜는 거지. 처음부터 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짜주 이렇게 짤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덩어리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는 제 생각에는 이게 홀루시네이션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창의성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꼭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리고 걔 입장에서 보면 홀루시네이션이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걸 거예요. 아니 왜 맥북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 왜 던지겠습니까? 단어가 그렇게 제일 확률이 높은 거야. 걔 잘못이 아니야. 아까 그 계산무진도 컴퓨테이셔널 드로잉이란 놀라운 전 깜짝 놀랐어요. 이미지는. 사실은 사진 같은 것도 얼마 전에 이제 사진 관련된 분들하고 뭘 했었는데 에라 사진 가지고도 창의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챗GPT만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게 미술관인데 그림을 좀 해야 되잖아. 여기도 텍스트 인베딩하고 하고 오토 인코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GAN으로 알고 있죠. 그림 생성한다? 뭐 이렇게 두 개가. 뭐. 그래서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핵심은 뭐냐? 디퓨전. 디퓨전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모델로 만들어. 이러니까 사진이 합성이 되지. 그리고 당연히 텍스트 인베딩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롬프팅을 해줘야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림하고, 그러니까 챗GPT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진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니까. 이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텍스트에 따라서 이제 이런 사진, 저런 사진의 이런 부분들이 강도가 조정이 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워드 인베딩도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꼭 안 짜봐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느낌이 오잖아. 무슨 소리인지. 아, 저런 식으로 합성을 하겠구나. 뭐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루만 갖고 얘기를 하면 예술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상징화적으로 말이 이상하네. 상징적으로예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소통 매체라. 그러니까 예술도 일종의 체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럼 뭘 갖고 커뮤니케이션 하냐? 예술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공학은 쓸데없는 거 만들면 이게 잘리거든요. 근데 예술가는 쓸데없는 거 만들어야 돼. 쓸데있는 걸 만들면 이 사람은 공돌이에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목적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예술이 뭐냐는 거였잖아요. 아까 우리 샘을 예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작동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만 예술인 거죠. 근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코드를 만들어내서 그런 관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우리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샘을 저 아프리카에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아마 그렇게 인식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오픈 가격이 거래가 되잖아요. 이 사회에서는 가능한 거죠. 지금도 멋진 그림이 있죠. 지금도 사진 멋지게 찍잖아요. 지금도 그림 누구 개인적으로 멋있게 그렸다 하죠. 예술적 가치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미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사실은 그렇게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예술을 인지하는 기기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술은 새로운 관점을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요즘 사실은 감각적 자극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예술은 기본적으로 감각적 자극이 있어야 돼요. 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서도 개념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요즘 그림 작품 낼 때 글을 안 써서 내는 게 없어요. 내가 이걸로 뭘 표현하기로 했다. 이게 말이 돼야 돼. 작품의 의미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 예술은 그냥 단순히 감각적인 것도 아니고 이성적인 것 두 가지가 다 존재해야 되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체계에서 뭐 하우저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루만의 예술 체계는 이걸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미학 얘기는 결국 판단 비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정세현 선생님이 이게 미학이 아니라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또 사실은 그 감성을 기반으로 한 것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표현, 구상, 추상, 뭐 들레즈 이런 형상이라는 미술 개념이 계속 바뀌잖아요. 개념이라는 거죠. 개념. 우리가 보는 미술은 이미 그냥 이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예술 제도, 관념 이거에 대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개념을 가지지 않으면 예술도 인정이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그걸 해내는 사람을 우리가 새로운 미술가라고 해요.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 사실은 뭐 미디어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뭐 플루서나 뭐 레지스 드브레이 다 사실은 매체가 바뀌는, 사실은 이게 사진하고 영화 이런 쪽에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주제는 안 되지만 예전에 그 예술 복제 시대에 예술로 유명한 사람이 베냐민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생성 시대가 됐어. 이때 길지도 않잖아요. 멋있는 이론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은 자체가 개념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감성적 충격도 존재해야 되지만, 그러니 챗GPT가 이해를 못하지. 왜? 그 개념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개념 예술이라는 거고,
이게 사실은 가장 그 초창기에 나왔던 이건 수십 년 됐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거야. 아론 헤럴드 코엔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디지털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붓으로 그렸어. 지금 나온 그림보다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스타일이 있잖아. 아마 그림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아 누구 스타일 그림이라는 게 떠올라. 근데 지금 만드는 AI 제너레이티드 그림을 보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규칙을 다 일일이 집어 넣어준 거예요, 사실은. 삶을 어떻게 표현해라, 이거 일일이 다 생성한 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다시 주제로 이제 처음에 던져놨던 거, 그리고 원래 이제 예술하고 과학은 원래가 아트 하나였는데, 하나는 써먹을 수 있어야 돈이 되고, 한 사람은 써먹으면 곤란한. 근데 하지만 미디어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 이제 그런 경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술을 얘기할 때 자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랑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다 사회적이. 그래야지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여기 주제 중에 하나인 그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것 예전에도 많이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사실은 유학에서 영향받았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 뭐 오리엔트 문화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 동양에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받았던 교육은 서양 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동양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까? 우리가 진짜 동양인인가? 뭘 동양인으로 정의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리는 서양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서양이 오히려 더 동양에 더 관심이 오히려 자기들이랑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익숙한 듯 잘 모르는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필요할 것 같고, 감정과 이성은 공이 다 불가능하고, 이 구성적 감정이님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실 인지과학에서 나온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양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현재 서양 과학이나 인지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다 해석에 다시 체계가 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뭘 하나 고집할 수가 없고 뭔가를 연락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골치 아픈 상황이다. 이제 거기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뒤는 이제 레퍼런스니까. 구성적 정보 철학의 폰 페러스트라는 사람의 책 제목이 이거예요. 진리는 거짓말쟁이의 발명품이다. 구성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념 같은 거야. 내 말만 맞다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니,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면 뭐가 중요해? 들어야죠. 이게 가능해야 사실 새로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자동차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인지하지? 여기에 많은 질문의 답은 인문학이 쌓아놓은 것들이 아마 많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차이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인간 본질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게 미술이 되었던, 윤리가 되었던, 뭐 진리가 되었던. 마지막은 다 똑같아요. 같이 한번 잘 살아보세요. 기계가 뭐 인류를 뭐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도 가능해요. 기계만 시키고 우린 놀자.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게 인문학이어야 되지 않을까. 공존은 무슨 불이자. 뭐 이런 끝났네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